그 전두환 대통령과 연관된 어떤 그 또 사연,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 부분들. 그 지금 전두환 대통령께서 오늘 서거 90세, 향년 90세로 이렇게 서거를 하셨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슬픔에 좀 빠져 있을 것 같은데, 또 과거에 우리 총재님, 박사님께서 전두환 대통령님과의 어떤 그 인연 같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분의 업적,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모르시는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있으면 좀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고요. 예. 전두환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전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업적을 이루셨고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마어마하게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두환 대통령을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전두환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해야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경제가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청렴한 자세를 가지고 또 국가와 민족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크게 발전했고 그 발전이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사람들의 삶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최근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이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룩하신 그 모든 업적은 진심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전두환 대통령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 출신으로서 경제를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 맡은 김재익 박사를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국세청의 국장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청와대로 들어와서 전 국가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김재익 박사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경제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을 해낸 겁니다. 즉 자기의 경제수석인 김재익 박사에게 자기가 매일 경제 문제에 대한 그 개인적인 교습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익 박사에게 자기를 경제 문제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교습을 좀 해달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가정교사적인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을 교육을 받은 후에는 국무회의 때마다 중요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고 직접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더군다나 서민들의 경제, 중소기업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국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볼 때 경제 기술적인 면에서, 생산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기술적인 문제를 빨리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특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산업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데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했고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반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스탠포드 대학에서 후보 연구소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셨고 취임하신 후에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것에 대해서 100% 인정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후보연구소에 있었고 또 후보연구소의 소장이 그 후에 미국 모든 정보기관의 감시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소장으로 있던 리차드 앨런은 레이간 대통령의 안보 문제 수석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상당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레이간 대통령을 만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허화평 당시 그 청와대 참모로 있던 분이 저를 불러서 장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장관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는 대학 교수가 장관을 하면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정부의 장관으로 들어간 교수들을 어용 교수라고 해서 다시는 대학에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 나이가 그때 4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장관으로 가서 1년 근무하고 나면 대학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면 20몇 년간이라는 세월을 제가 실업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사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장관이 됐을 때 수많은 물질적인 유혹이 들어올 텐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물질적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수신, 이 수신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그 자리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 물질에 좀 약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 거절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것도 아닌 부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그 정주영 회장께서 미국에서 명예 박사를 받을 때에 예. 우리 또 박사님께서 역할을 해주시면서 굉장한 사례를 그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때 그 사례만 해도 80년도라고 그러셨나요? 82년입니다. 네, 82년도에 한 1억이라는 돈을 아마 이렇게 그 사례를 했던 그 부분을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 물질적인 욕심에 약했다 그런 걸 네. 받았을 텐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례는 어떤 사례, 어떤 그 예. 사연이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 문인구 수석 변호사님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스탠포드 대학교로. 그러면서 명예 박사 학위를 미국 대학에서 좀 따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당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하고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다가 명예 박사학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먼저 결정이 났고 하버드 대학에서 열흘 후에는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눈치챈 조지 워싱턴 대학의 총장이 명예 박사 학위를 직접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정주영 회장님한테 그걸 수여를 했습니다. 원래는 조지 워싱턴 대학 그 캠퍼스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하버드 대학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1982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정 회장께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점심을 한번 같이 하자고 그러셔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이 봉투를 하나 주세요. 그래, 그게 무슨 봉투인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열어보고 그 안에 걸 보니까 1억 원짜리 수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야, 그 1억 원이면. 그때 1억 원이면은 그 압구정동의 그 아파트가 세 채 값이라고 요즘 뭐 누가 50억짜리. 어쨌든, 얘기하던데요? 그 지금 저는 그 당시에 그걸 비교를 해본 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워커힐 밑에다가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을 새로 산 집이 새로 진 집인데 아주 좋아요. 근데 그걸 그때 돈으로 7,500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1억이면 그 집 한 채하고도 네. 꽤 큰 집인데 남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고민을 하셨나 보죠? 예? 고민을 하셨나 봐요.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하고 기도를 하셨군요.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이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해라.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돈을 받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께 이 명예박사학위를 해드린 것은 정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걸 명예박사학위를 추천해 드렸는데 돈을 제가 받으면 제가 명예박사 뿌로코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저는 그런 명예박사 뿌로코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양하겠습니다. 그냥 도로 받아 가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사실은 우리 현대그룹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기계산업에 좀 투자하려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기계산업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기계산업 이제 공장을 세울 겁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회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얼굴 벌게지시면서 하세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계산업은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산업에 투자하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가는 아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논리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기 사무실에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식 기계 타자기가 있고 또 컴퓨터식 조그만 볼이 돌아다니면서 치는 타자기가 있는데 큰 기계가 움직이던 것이 요만한 걸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과학이 더 발전하면 요나마도 이제 아주 거의 없어질 겁니다. 부피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쪽 분야는 돈 버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대신 전자산업에 투자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자산업이 뭐냐고 말씀하셔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후에 한 달 반 만에 기계산업 1년 반 동안 했던 걸 다 정리하시고 전자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전자의 그 공장이 경기도 이천에 설립된 겁니다. 이런 건데요. 지금 저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장관, 뭐 차관 대우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과정차로 이제 제네시스를 몰고 다니고 이분들이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흩어져 계시는 광주 사태 때 투입되었던 국가의 명령을 받고 투입되었던 군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가택 연금까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 5.18 이야기하고 그리면은 진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 폭파시켜버리고 강제 삭제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게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제 그 5.18을 진압을 했던 그 책임을 모든 책임을 전두환 대통령한테 돌리거든요. 그 책임을 전두환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명령권자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은 최고였고 그 다음에 합수본부장인데 그 다음에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주영복인가 그때 당시 이희성 씨가 계엄사령관인데 이희성 국방부 장관 주영복 내가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했거든. 모든 책임을 전두환 대통령한테 다 몰아붙이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 발포 명령은 그 국지적으로 지휘자가 방어권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저쪽에서 막 대항을 쏘는데 우리는 무기가 있으면서도 대항 안 하라는 얘기냐 이겁니다. 그때는 쏴라 하고 쏴가지고 그게 자기가 최초 발포 명령자가 됐다는 스스로 얘기하는 스스로. 근데 그 위에서 어느 누구도 발포 명령을 상부에서 내린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제가 옛날에 이제 노태우 때 그 5.18 사건을 새로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뭐 그 좀 지시하는 입장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받아서 봤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 사건이 분명히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아주 확실해요. 그리고 또 발표문을 내가 내렸다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도 자기는 한국 사람을 상대로 쏜 게 아니다 이거죠.